안녕하세요. 해질 무렵 책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책은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이라는 책인데요. 먼저 이 책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신영철 평론가가 그의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짧게 발췌를 하고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평론 글의 제목은 그녀 슬픔의 식민지입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 아니말 트리스테다. 독일 작가의 독일 소설이지만 이 단어들은 라틴어다. 나는 라틴어를 모르지만 이 두 단어가 들어있는 오래된 관용구 하나를 알고 있다.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포스트 코이툼, 즉 모든 짐승은 교미를 끝낸 후에는 슬프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짐승의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짐승만의 특수한 진실이라는 듯이 섹스가 끝나면 인간은 슬프다로 번역하기도 한다. 모니카 마론이 이 관용구를 염두에 두고 제목을 정한 것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다만 이 소설이 중년의 나이에 짧은 기간 동안 성관 같은 사랑을 나눈 이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사랑만을 추억하며 살다가 육체와 정신의 모든 부분이 슬픔에 점령당해 식민지가 돼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라는 것만 안다. 그녀는 제 나이를 모른다. 아마 100살쯤 된 것 같다고 스스로 짐작할 따름이다.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다. 결혼을 했고 남편과 20년을 살았으며 딸 하나를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원인 모를 발작 증세를 경험했고 그날 이후로 질서정연하던 삶에 균열이 생겨났다. 그때 그녀는 자문한다. 만일 그날의 발작으로 내가 죽었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놓쳤다고 생각했을까 하고,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것이 대답이었고 그 문장을 마침내 말로 꺼내 얘기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나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또 이 책에 대해서 신영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과 잠의 비유해 본다면 그녀의 문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탈진한 상태로 깨어나서는 한참을 더 울게 되는 그런 꿈이고, 한참을 더 울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그 슬픔이 달콤한 안도감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잠이다 라고.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앞부분, 그 발작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짧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드물지만 가끔씩 이 20년 사이에 어떤 날이 떠오를 때가 있다. 당시에 내가 불행했었다고 한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의 뇌 속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했던 4월의 그날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날 초저녁 나는 프리드리 가를 건너 고속전철을 타러 달려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혀에서 알 수 없는 마비 증세가 느껴졌고 이것이 빠르게 나머지 감각들로 퍼져갔다. 그 다음 20분에 대해서는 내가 움찔움찔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가득 물고 도로 위에 누워있을 때 나를 돌봐주었던 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나는 3분 정도 깊은 실신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후 15분 동안 계속 끔찍한 혼돈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구급차 대원들이 와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내가 닥치는 대로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그들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떠나는 척해야 했고, 그러다가 몇 분 후 다시 돌아와 마침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까지 따라왔던 그 젊은 여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동정심을 일으킬 정도로 불안해하는 느낌을 주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내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면서 기운은 없지만 멀쩡한 상태가 되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내 감각의 마비가 시작되던 순간과 다시 현관 계단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도 없다. 당시에 사람들이 내게 현대 의학의 모든 고문을 가했지만 발작의 이유를 해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간의 이상을 몸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 뒤 몇 주가 더 지난 다음 나는 가끔씩 내 몸 안에서 무언가를 발작 이전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양극을 바꿔 낀 것처럼 좌우가 뒤바뀐 느낌이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성보다 이름이 더 나중에 떠오른다거나 머릿속에서는 31을 생각하는데 23이라고 적어놓는다거나 또는 집안을 돌아다닐 때 내가 열려고 하는 문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왼쪽으로 손을 뻗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자연과학자로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또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기까지 한 설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작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무서워졌다. 진화론이 어떻게 보다 높은 이성의 존재를 반박하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 처음으로 의아해졌다. 진화론 역시 보다 높은 이성의 창조물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날 저녁 프리드리 거리에서 어느 낯선 존재가 15분 동안 내 전류를 차단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내 두뇌의 작동 회로를 약간 바꿔놓았다는 상상이 내게 확고한 생각이 되었다. 그것을 진지하게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내 안에 남긴 느낌에 가장 들어맞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만일 낯선 존재가 나의 죽음을 가상으로 실험했던 것이라면 그러고 나서 뇌, 즉 기억력 안에 약간의 혼돈을 일으켜놓고 다시 나를 부활시킨 것이라면 나의 유한성을 그렇게 혹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뇌의 해마나 편도선 안에 미쳐버린 몇 개의 뉴런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했다. 발작은 나를 불안감에 빠지게 했다. 나는 나중에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신호를 해석하면서 겨우 그 불안감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그 이전부터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나 자신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 질문은 만일 그날 저녁의 발작이 내 죽음을 가상 실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때 내가 죽었다면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이었다.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것이 대답이었고 그 문장을 마침내 말로 꺼내 얘기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나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프란츠를 만났다. 나는 그를 찾지 않았고 그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내 옆에 서 있었다. 다른 때는 나만 내려다보던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그날은 우리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빙긋 웃고 있었다. 프란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잊히지 않는 말을 했다. 아름다운 동물이군요. 갑자기 피부에 와닿은 통증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 때문인지 얼음처럼 차가운 물 때문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낯설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룡 뼈대와 나만의 말없는 대화를 두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목소리가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인지 나처럼 1억 5천만 년을 뛰어넘어 브라키오사우루스의 1톤 무게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썩어 없어진 살을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프란츠, 당시에는 그의 진짜 이름을 아직 알지도 못했으니 이름을 잊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프란츠의 두 눈은 작았고 담의색이었다. 모딜리아니 그림 속 여인들의 눈이 파란 만큼
프란츠의 눈은 눈동자 사이에 1mm도 흰자위가 없이 회색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내가 바로잡을 수 없는 착각이다. 프란츠는 작은 회색 눈을 가졌고 작은 눈이 보통 그렇듯이 눈동자 주위에 흰자위가 많았다. 나중에는 심지어 프란츠도 그의 작은 눈 안에 위협적일 정도로 흰자위가 많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프란츠와 나의 첫 만남과 그의 눈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모든 것을 향해 있고 아무 것에도 향해 있지 않은 완전하게 회색인 이 시선을 내 위에 느끼곤 한다. 창백한 피부와 마른 체격에 회색 외투를 팔에 걸치고 그날 아침 내 앞에 서 있던 프란츠를 왜 그냥 진지한 직업을 가진 건실한 보통 중년 남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인지 자주 나 자신에게 묻곤 한다. 나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름다운 동물이라는 그의 말에 마치 신탁을 받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공룡의 멸종을 가지고 나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꺼낸 상투적인 말로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40년이나 30년 전에는 공룡의 멸종이 저널리스트들과 모든 연령층의 신문 독자, 심지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중 하나였다. 당시에 나는 사람들이 공룡의 죽음에 대해서만 흥미를 느끼고 공룡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이 거대한 동물이 어떻게 1억 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는지가 내게는 정말 수수께끼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오랜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것이 어느 날 다시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예감 속에서 공룡의 죽음에 대해 논리적이고 유일무이하며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을 어떤 이유를 인간들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근거를 찾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인간들은 때로는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때로는 신종 질병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녹아내리는 극지방으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을 두려워하는 일에 끊임없이 매달렸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멸종하느냐 생존하느냐가 두려움 자체에 달려있다는 듯 열심히 인류의 멸망을 걱정했다.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간 종족이 과도하게 먹어치우고 과도하게 소화시키는 괴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괴물이 몸이 터지거나 다른 식으로 스스로 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혹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거나. 과도함에 있어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공룡과 친척간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공룡의 운명을 인간이 처한 위기에 대한 비유라고 보았다. 그들은 유성 때문에 공룡이 멸종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하늘로부터 재앙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작은 거북들은 그 재앙을 극복했었다는 사실은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프란츠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뼈대를 보고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말했던 그날 아침, 그를 한순간도 위안거리나 찾는 종말론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딱히 규정할 수 없는 사투리가 섞인 부드러운 프란츠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작은 담회색 눈 속에 나타나는 방향 없는 진지함 때문이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앞에서 드리는 나의 아침 예배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 다음 내가 대답했다. 그렇죠. 아름다운 동물이죠. 그 이후로 나는 2000번, 아니 더 자주 이 순간을 체험했다. 그보다 훨씬 더 자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는데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이 순간이 그것을 계속 체험하려는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 그 마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우리 박물관의 유리로 된 둥근 천장 아래 프란츠의 곁에 서서 그에게 그렇죠. 아름다운 동물이죠. 라고 대답하도록 나 자신에게 허용할 때면 언제나 그때처럼 아름다운 음악이 크게 울려 퍼졌다. 비처럼 유리천장을 뚫고 떨어지는 것 같은 음악이 홀 전체의 구석구석에서 메아리치며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뼈대를 떨게 만든다.
하느님께 찬송과 영광을. 천사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그리고 프란츠가 미소를 짓는다. 프란츠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젊은 시절의 서투른 시도 몇 번을 제외하면 그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했던 기억은 없다고. 여하튼 그는 홀에 들어서며 그 동물의 뼈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았을 때 이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감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기대감에 내몰려 내게 말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내가 100살인지 아니면 겨우 80살인지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고 말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들 때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40년이 되었는지 아니면 30년이나 60년이 되었는지도 상관없다. 앞으로 50년 더 머리를 굴려본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사랑이 안으로 침입하는 것인지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인지조차도 아직 알지 못한다. 가끔은 사랑이 어떤 다른 존재처럼 우리 안으로 침입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주위에 숨어 우리를 엿보다가 어느 때인가 기억이나 꿈들의 방문을 받고 우리가 갈망하며 숨구멍을 열 때 그때 그것이 숨구멍을 통해서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 우리의 피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과 뒤섞인다. 사랑은 바이러스처럼 침입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가 충분히 저항력이 떨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불치의 병이 되어 터져나온다. 그러나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죄수처럼 우리 내부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사랑이 해방되어 우리들 자신인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데 성공하는 일은 가끔씩 일어난다. 사랑이 감옥을 부수고 나온 종신형 죄수라고 상상해보면 얼마 안 되는 자유의 순간들에 사랑이 왜 그렇게 미쳐 날뛰는 것인지,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온갖 약속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었다가 곧바로 온갖 불행 안으로 몰아넣는 것인지를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을 내버려 두기만 하면 사랑이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처럼 사랑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말이다. 프란츠를 만나기 오래전부터 내 사랑이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그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하나의 대답을 한 이후로 사람이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내 사랑은 탈출로를 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프란츠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사랑은 자유를 얻었다.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 사랑이 결정했다. 프란츠와의 문제에서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정을 내린 기억이 없다. 내 사랑이 그것을 내게 금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 사랑이 나를 대하는 확신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는 했지만 사랑의 강요에 대해 저항하려고 오래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랑을 자제하도록 하려는 나의 시도들은 번번이 모두 사랑의 승리로 끝났고 매번 사랑의 계획에 복종해야 할 뿐 다른 것은 없다고 가르치며 또다시 더 큰 굴욕만을 내게 남겼다. 프란츠가 나를 떠나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를 기다리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나는 내 사랑과 융화하여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내 사랑과 나를 구분하지 않으며 그 이후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한 것이다. 물론 50년 전이나 60년 전의 그때는 나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프란츠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